자,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밑에 박스 한번 보면 그 시장 실패 원인들에 대해 쭉 나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공공재의 존재죠. 공공재의 존재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은 공적 공급입니다. 공적 공급. 그다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외부 경제하고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는데 외부 경제의 경우는 공적 유도, 외부 불경제가 발생할 때는 정부 규제. 그다음에 자연 독점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경우도 있고 규제를 가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다음에 불안전 경쟁이라는 것은 과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규제가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정부 비대칭의 경우는 공적 유도 방식하고 그다음에 정부 규제 방식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죠. 공공재의 존재는 규제 방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25번에서 시장 실패 원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서 적절치 않은 거 1번 공공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두 번째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이다. 독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3번 외부 불경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규제를 가해야겠죠. 보조금은 외부 경제의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고 4번 정부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해서 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 이 비대칭성에 기인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종의 공적 유도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규제가 이루어지는 거. 25번에서는 3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3번이 잘못 표현된 거예요. 자, 그다음 27번. 자, 파킨슨 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공무원 수 증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킨슨 법칙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번 조직의 구조적 특징이 조직 규모를 결정한다. 조직의 구조적 특징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이 파킨슨 법칙에 관한 것은. 자, 2번 상승하는 피라미드의 법칙이라고 불린다. 3번 공무원 수는 업무와 무관하게 일정 비율로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파킨슨 법칙의 결론입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부하 배정의 법칙하고 업무 배정의 법칙 이것을 전제로 해서 공무원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파킨슨 법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밑에 해설에서 파킨슨 법칙은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꾸준히 증가한다는 이론. 이것을 파킨슨 법칙으로 표현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27번의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1번은 관계없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밑에 박스에 보면 해설해서 박스 보세요.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하고 신공공관리의 공공서비스 이렇게 비교했죠. 보통 이제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1930년대부터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였어요? 정부 실패였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1980년대부터는 신공공관리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바뀌는 거죠. 아까. 그러면 이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에서 보시면 공공서비스 배분의 준거 기준은 형평성입니다. 반면에 신공공관리의 바탕을 둔 서비스 배분의 준거 기준은 효율성이죠.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에는 공공서비스 형태가 국가의 최저 수준이 표준화된 서비스. 반면에 이 신공공관리의 공공서비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선호에 부응하고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 고객 지향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성과관리의 추점에 있어 공급자의 관점을 전제로 하고 있죠. 공급자. 그러니까 공급자의 관점이라는 것은 정부가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신공공관리의 공공서비스에서는 수요자 중심, 다시 말해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 자, 28번 문제 보시면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의 접근 방법에 설명해서 가장 옳은 거 1번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서비스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민간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 기능이 강조된다. 두 번째, 서비스 배분 준거는 재정이 효율하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평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일단 3번, 공공 서비스 형태는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다. 고객장의 행정 또는 서비스 제공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와 같이 선호에 따라 차별적으로 상품화된 서비스, 이걸 강조할 거예요. 4번, 성과관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관점이라고 한다면 고객지향의 서비스 제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2번, 3번, 4번은 신공공관리론의 바탕을 둔 서비스 공급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죠? 복지국가에서는 여러분들 큰 정부라고 그랬죠? 큰 정부예요. 정부 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본처럼 직접 정부가 민간 부분을 조정하고 관리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 제공 기능,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복지국가에서 국민들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그 계획은 전부 다 정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민간 부분을 조정, 관리, 통제하는 공공 서비스 기능을 강조한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강조되는 이념은 뭐라고? 형평성이라고. 형평성이 말한 거. 자, 28번의 정답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0번. 환경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을, 자, 29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로 나누면 경제적 규제의 유형을, 경제적 규제의 유형 이렇게 표현했죠. 독가, 진품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억해두세요. 독과점 규제, 가격 규제, 진입 퇴거 규제, 품질 규제, 이렇게. 자, 30번에서 환경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을 명령 시적 규제하고 시장 유인적 규제로 나눌 경우에 시장 유인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 1번 부가금 제도, 2번 공예권 제도, 3번 성과 기준, 4번 보조금 제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전에 앞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던 것처럼 그 밑에 보면 그 해설에 명령 지적 규제는 기준, 규칙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반면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유인이랄지 표시 이런 내용들이 대표적인데, 지금 여기 보면 성과 기준, 환경오염 기준 이런 부분들은 명령 지적 규제겠죠. 기준을 딱 제시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준을 오버하거나 기준을 위반하면 안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명령 지적 규제에 관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명령 지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은. 30번에서는 부가금이랄지 공예권이랄지 보조금은 시장 유인적 규제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과 기준이랄지 환경오염 기준 또는 규칙 이런 부분들은 명령 지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3번 내용이 여기 담깁니다. 성과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기준에 맞게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에 맞게. 자, 31번.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1번에서. 자, 이게 박스에 보니까 할게요. 정부 규제는 파생적 여부 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파생적 여부 효과는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거야. 지금 그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책이 또 나왔죠. 9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그 내용도 다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그걸 샀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 굉장히 엄격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별로 필요 없는 9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거야. 이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여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부 규제는 파생적 여부 효과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의도하지 않은 이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파생적 여부 효과가 유발되는 것이죠. 응? 자, 그 다음에 니은 보면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경제 규제란 개별 기업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는 거죠. 그러면 규제가 이루어지는 개별 기업은 그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규제 완화를 위해서. 그래서 경제적 규제에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규제기관의 포획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디귿. 리플레와 프랭클린은 규제정책 유형 가운데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구분했다. 뒤에 가면 정책 유형 구분할 때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경쟁적 규제정책이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 간에 과잉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규제한다 이런 표현이야. 응? 과잉 경쟁을 규제하는 거죠. 그래서 칼은 국경 노선에 배정해주고 아시아나는 상해 노선에 배정해주고 그러면 이 두 항공사가 국적 항공사가 이 노선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경쟁적 규제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보호적 규제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예요.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규제다. 이게 이제 보호적 규제에 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 재료 전부 다 원산지 표시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뭐 최저임금제 도입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바로 보호적 규제에 관한 것이다. 아까 독과점 규제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독과점 규제는 독과점 규제는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죠? 네.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귿에서 리플레와 프랭클리에는 규제정책 유형을 경쟁적 규제하고 보호적 규제로 구분했다. 맞는 편이죠. 그죠? 네. 릴, 시장 유인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명령 지시적 규제가 그렇다. 명령 지시적 규제는 규제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다. 명령 지시적 규제. 오케이? 명령 지시적 규제. 그러면 정부 규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뭐가 되겠어요? 니은하고 디귿 두 가지가 돼요. 응? 니은 디귿. 정답 2번이죠? 네. 자, 그다음 32번에 보면 규제의 대상에 따라서 정부 규제를 수단 규제, 성과 규제, 관리 규제로 분류할 때 보기에 각 유형별 대표 사례와 특징을 바르게 연결한 것.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수단 규제, 그 다음에 성과 규제, 관리 규제 이렇게 각각 비교를 하고 있어요. 수단 규제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제하는 거예요.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규제하는 거야. 저 뒤에 거기 한번 보세요. 소화기 비치되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비치하도록 할 텐데. 바로 밖에 있어요? 소화기 비치하도록 한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이렇게 이거 붙여놓으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여기 건물 안에 저기 아마 창고 뒤에 완강기 이런 것도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완강기가 뭔지 압니까? 줄 타고 내려가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수단 규제야. 그런 거 설치하고 비치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탈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지. 이게 수단 규제에 관한 거야. 다음은 수단 규제는 투입 규제에 관한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을 규제한다. 오케이? 그 수단 규제야. 그 다음에 니은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이 있죠. 성과 규제는요 산출 규제라고 표현합니다.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죠.
자, 우측에 해설해 보면 성과 규제가 나왔는데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만 딱 정해놓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걸 요구하는 규제예요. 보통 수단 규제가 사전적 규제라고 한다면 성과 규제는 사후적 규제입니다. 그래서 A에 나와 있는 거 보세요. 거기 보면 개발 신약에 대한 허용 가능한 부작용의 발생 수준을 규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성과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만 정하고 피규제자에게 이를 달성할 걸 요구하는 사후적 규제. 이것을 성과 규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 그 성과 규제에 대한 예가 나와 있어요. 해설해 보면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토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여기서 말하는 성과 규제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성과 규제는 산출 규제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 관리 규제는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제를 관리 규제라고 표현합니다.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제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과정 규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썹 얘기했죠? 해썹, 음식물 안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해썹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 음식물의 생산, 그 다음에 유통, 그 다음에 뭐 보관, 저장, 이런 모든 과정에 그 위생이랄지 안전관리 이런 것들이 그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면 해썹 인증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해썹 인증을. 그래서 이 관리 규제는 과정에 대한 규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 절차에 대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수단 규제는 뭐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냐면 B, E 이렇게 연결되어야겠지. 그 다음에 성과 규제에 관한 것은 A, 그 다음에 산출 규제에 해당되니까 3번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 규제에 관한 것은 C, 그 다음에 과정 규제죠. 1, 이렇게 연결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 아닙니까? 완전히 헷갈리고 틀릴 수 있어요. 아셨어요? 얼마나 좋은 문제야. 푸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리고 틀리기 쉽다 그런다면 그건 좋은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연결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수단 규제란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을 규제한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성과 규제라는 것은 특정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 달성 수준을 딱 정해놓고 피규제자, 다시 말해서 기업들에게 이를 달성할 걸 요구하는 규제죠. 성과 규제에 관한 거. 이건 산출 규제라고 그랬어요. 관리 규제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규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갑니다. 3, 4번. 일선은 정부 규제로부터 감지된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서 규제 정치를 아래 표와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 부분 이제 기업, 레이언티그, 리얼 이렇게 각각 구분했는데 기업과 리얼에 들어갈 유형의 명칭과 그 사례 연결이 가장 적합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 기업은 넓게 분산되는 거니까 뭐에 해당되는 거야? 대중정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대중정치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기업에 해당되는 것은. 여러분들 거기 예를 보면 1번에서 대중정치는 각종 위생, 그 다음에 안전규제, 이건 어디에 들어가냐면 기업가의 정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각종 위생 및 안전에 대한 규제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은 기업가의 정치에 해당됩니다. 니은, 니은은 비용은 넓게 분산이 되지만 편익은 좁게 집중이 되는 거죠. 수입 규제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고객 정치죠. 고객 정치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3, 4번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것과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편익이 좁게 집중되는 이런 유형은 바로 수입 규제에 해당하는 고객 정치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디귿. 비용은 좁게 집중이 되고 편익은 넓게 분산이 되는 것은 기업가의 정치죠. 환경오염 규제 이런 것들이에요. 낙태 규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중정치예요. 음란물에 대한 규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4번 리얼. 이익집단 정치. 비용 편익이 모두 좁게 집중되는 것으로 의약분업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거죠.
의약분업 같은 거.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는 어디에 들어가야겠다? 이건 고객 정치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니까 차량 10부제 운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 어디에 해당돼요? 대중정치예요. 차량 10부제 운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중정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유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례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두는 게 필요한 거죠. 각각. 자, 차량 10부제 운행 대중정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 그러면 고객정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최저 가격은 여기에서 설정이 되잖아요. 이렇게. 최저 가격은. 그죠? 그래서 가격이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게끔 최저 가격을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겠지. 피해는 누가 피해요? 소비자들. 불특정 다수인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고객 정치의 특징입니다. 자, 3, 4번에서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인데 그 고객 정치 유형, 그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 규제 그것도 같이 정리해 두시고. 자, 35번은 말이죠. 35번은 이 윌슨의 규형치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패턴을 좀 달리 해가지고 또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보시면 자, 윌슨의 규형치 유형의 설명인데 각 유형별 사례를 바르게 작성한 거. 자, 기억에서 정보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 집단에 부담되지만 그 편익은 매우 크고 동질적인 소수 집단에 귀속되는 상황. 뭘까요? 고객 정치예요. 비용은 불특정 다수 집단이 부담하지만 편익은 한쪽으로 집중되잖아요. 니은 정보 규제로 인해서 감지된 비용 편익이 쌍방 모두의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기 때문에 개개인으로 보면 그 크기가 작은 상황 이렇게 표현했는데 대중정치의 모습이죠. 일단 디귿 규제로부터 예상되는 비용 편익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 국한이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모두 조직적인 힘을 바탕으로 이익 확보를 위해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이익 집단 정치죠. 그다음 리을 피규제 집단에게는 비용이 좁게 집중이 되겠지만 규제로 인한 편익이 일반 시민을 포함해서 넓게 분포되는 상황. 그런다면 기업가의 정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그럼 기업은 고객 정치니까 수익 규제가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대중정치에서는 음란물 규제랄지 그 다음에 낙태 규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귿에 해당되는 이익 집단 정치에서는 한약 규제도 여기에 해당돼요. 한약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이 한약 조제권을 놓고 약사하고 한의사 간에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약 조제, 우리도 한약 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사하고 한의사 간에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들의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약국에 가보면 가끔 그 한약 제조할 때 그 상자 이렇게 있잖아. 약국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약국에 가서 한약 조제하는 사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익 집단 정치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규제, 기업가의 정치의 모습이죠. 1번이 옳게 연결된 거야, 전부 다. 그죠? 1번이 옳게 연결된 거예요. 자, 37번. 37번. 자, 규제 영향 분석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가? 규제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는 거죠. 규제 영향 분석. 그래서 특히 이 규제 영향 분석에서는 그 규제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게 됩니다.
비용과 편익에 관한 부분을. 자, 규제 영향 분석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규제의 경제 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두 번째, 정책 이해관계 조정과 수렴의 기회를 제공하고. 3번, 규제가 초래할 사회적 부담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도록 유도한다. 4번, 규제의 비용보다는 규제의 편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비용과 편익을 동시에 고려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제 영향 분석에서는. 자, 밑에 해설에 잠깐 보시면 규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에 따른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균형 있게 점검하고 측정하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도구가 바로 규제 영향 분석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쉬는 시간에 그 인터넷 잠깐 검색을 하니까 이란이 미국을 공격했답니다. 미사일을 수십 발 발사해가지고 이라크에 있는 미군 군사 시설을 공격했다 그래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좀 지나면 조용해질 거예요. 근데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 이제 그걸 이제 뉴스를 접하고 왔으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야. 근데 여러분들 전혀 신경 쓸 거 없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요 서로 타협을 하게 될 거예요. 전면적으로 부딪히면 미국이나 이란이나 누구도 그거 전쟁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판단이고 결정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피해이거든요. 근데 좀 쇼킹한 뉴스였잖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그거 끝나고 이제 와서 수업하는데 머리가 복잡한 거야. 아마 여러분도 그런 조금 이따 이제 접하게 되면 좀 놀랄 것 같아서 미리 내가 딱 얘기한 거예요. 전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얘기는 뭐 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은. 자, 그리고 아무리 이란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미국하고 이게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순간에 끝나버리는데 뭐.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37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 다음 39번이요. 지금 38번이 2018년도 문제고 39번이 2019년도 문제죠. 근데요, 그 38번 문제를 확인했으면 39번 문제도 금방 풀 수 있는. 자, 39번 보시면 정부 규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자, 박스에서 보니까 기억.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 준다. 포지티브 규제는 원칙이 규제예요.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이잖아. 원칙이 규제고, 원칙이 규제에 대해서 긍정적이니까 예외가 허용이에요. 오케이? 원칙이 규제고 예외가 허용인 겁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규제라는 것은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잖아요.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여기는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가 규제예요. 근데 항상 이제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죠. 두 가지를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그래서 아예 그냥 요거 하나 아니면 이게 아니면 요거 하나 이렇게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하나만 기억해버리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네거티브 규제. 규제에 대해 부정적이니까 여기는 원칙이 허용인 겁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율적인 것은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뭐가? 네거티브 규제가 더 자율성을 보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라는 거야. 두 개 다 기억하려고 하면 더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원칙이 허용이고 예외가 규제다.
그래서 기억해 보면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도 자율성을 더 보장해준다. 틀렸다는 말이죠. 이 표현은. 응? 니은 환경 규제와 산업 재해 규제는 사회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 사회 규제는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는 규제죠. 환경 규제, 산업 재해에 대한 규제, 사회적 규제죠. 경제적 규제에 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 여기에 경제적 규제의 유형이라니까 독과 진품 이 네 가지가. 품이 뭐야? 품질 규제에 관한 거예요. 디귿 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컨대 대한변호사회 있죠? 그러면 대한변호사회에 속해 있는 그 변호사들은 그 회원들에 대해서 그 단체가 규제를 합니다. 이게 공동규제예요. 대한의사회 그러면 그 의사회에 속해 있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바로 대한의사회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죠. 이게 공동규제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규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율규제의 성격이 강하죠. 이런 경우에서는. 닐. 수단 규제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수단 규제라고 표현한다. 오케이? 성과 규제는 사전적 규제가 아니라 뭐야? 사후적 규제에 관한 것이었어요. 성과 규제에 관한 부분은. 자, 그렇다면 39번에서는 니은, 디귿, 리을 이 내용들이 맞는데 지금 38번도 그렇고 39번도 그렇고 이게 반복해서 계속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 기억에 나와 있는 지문은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억에 나와 있는 지문은. 자, 정답 4번이 되겠네요. 자, 40번 보시면 행정지도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지도라는 것은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행정지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1번 책임 소지가 불분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 행정활동이니까. 두 번째, 공무원의 재량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3번 입법 과정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4번 행정의 과도한 경계 확장을 유도한다.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이 보다 더 확대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죠? 행정지도의 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3번 내용이 거리가 멀어요. 41번. 자, 시장 실패하고 정부 실패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은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의 발생, 불안전한 경쟁, 정보의 비대칭성 등이 있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들로서 아까 앞에서 박스로 정리했던 거 나왔었던 거죠. 두 번째, 시장 실패 교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공적 공급이랄지 공적 유도, 그 다음에 정부 규제 등이 있다. 3번 정부 개입에 의해서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 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도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정부 실패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정부 개입에 의해서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자원 배분 상태가 정부 개입이 있기 전보다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정부 실패에 관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4번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고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관료나 정치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욕심을 챙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부처 관료들이 자기 부처 예산만 최대로 확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의 경우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죠? 자, 올해 지금 4월 달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요, 그들이 바라보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의 시각이 그때까지예요. 그 이후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냥 얼마나 근시안적이겠어요. 그죠? 이렇게 임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표현은 시간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낮다는 얘기예요? 시간 할인율이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근시안적인 그런 안목. 시간 할인율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이 정부 실패를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서도 정부 실패를 야기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X의 비효율은 뭐예요?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잖아요. 그죠? 독점에 따른 비효율.
X의 비효율. 그 다음에 또 관료제 조직은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환경의 변화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시민 요구도 반영하지 못하고. 그러한 여건들은 바로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정부 실패가 또 야기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X의 비효율입니다. 오케이? 독점에 따른 비효율.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죠? 이러한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정부 실패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도 정부 실패를 야기시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4번이 틀렸어요. 자, 43번.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부의 규모와 역할에 대한 행정이론의 설명이 옳지 않은 것. 1번. X의 비효율은 과열된 경쟁에서 나타난 정부의 과다한 비용 발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틀렸잖아. 응? 독점에 따른 비효율이니까. 두 번째, 지대추구 이론은 규제나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클수록 지대추구 행태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증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규제가 가해지거나 또는 개발계획과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크면 클수록 포획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포획을 통해서 어떤 독과점의 이익을 챙긴다면 그게 바로 지대 형태가 되는 거니까. 바로 이와 같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크면 클수록 이런 게 많이 나타나요. 포획과 지대추구가. 3번, 거래비용이론에서는 당사자 간의 협상이나 커뮤니케이션 비용,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도 거래비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협상, 커뮤니케이션의 비용, 계약의 준수를 감시하는 비용. 그러니까 거래관계에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전부 다 거래비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보화의 진행은 거래비용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정보화가 진행이 되면 거래비용은 대폭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죠? 거래비용이. 내가 S24에서 책을 주문해요. 근데 집에 가 있으면 내 책상에 책이 딱 도착해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거기 S24를 통해서 그 주문하지 않고 서점에 가서 구입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버스 타고 서점까지 가야 되죠. 벌써 시간이 들어가고 교통비도 들어갈 거 아니야. 응? 거기서 책 구입하고 이제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거래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정보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들은 거래비용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거야. 응?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예전에는 책도 많이 할인해 줬어요. 지금 별로 이제 할인을 잘 않더라고 보니까. 4번. 대리인이론은 주인 대리인사이에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자, 주인과 대리인 사이에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있죠. 그리고 대리인이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주인 대리인의 관점에 관한 거, 거래비용 이론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다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과 대리인 이렇게 있다면 각자 자기 이익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주인 대리인 관계에 있어서 대리인을 뽑아놓으면 대리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오케이? 대리 손실이. 자, 대리 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대리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거. 첫 번째는 정보의 균형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정보의 균형화를 모색한다. 응? 두 번째는 대리인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데, 예컨대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죠. 성과급을 지급하는 거. 세 번째는 대리인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겁니다. 대리인에 대해서. 대리인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 이 내용들이 바로 대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대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43번에서는요, 1번이 거리가 있어요. 1번이.
자, 그 다음에 45번 봅시다. 자, 45번에서 최근 쓰레기 수거와 같이 전통적으로 정부의 고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거. 여러분들 이건 대표적인 민간 위탁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민간 위탁도 민영화의 한 방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민간 위탁의 목적, 그런데 민영화의 목적이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민영화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 서비스 공급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어요. 전문성도 제고됩니다. 서비스 질도 개선될 수 있겠지. 그리고 정보 재정 부담도 줄어들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민영화에 따른 장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전문성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정보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 근데 이 민영화에 따른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그거죠. 민영화에 따른 문제점이 공공성 저해됩니다. 두 번째,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성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형평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평성에 관한 것은 이제 공공성의 측면에 포함된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떻든 공공성, 책임성, 형평성 전부 다 저해된다는 거야. 거기다가 서비스 가격도 올라가죠. 민영화되면 또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이나 계속성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비스를 공급하다가 만약에 그 서비스 공급에 있어 적자가 발생한다. 적자가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요. 서비스 공급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나요? 그죠? 네. 자, 45번에서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목적이라고 보기 힘든 것은 책임성의 확보는 거리가 멀죠. 서비스 공급의 책임성, 그 다음에 공공성, 형평성 전부 다 저해된다는 거야. 이게 단순한 건데 가끔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확인해 둬야 돼요. 자, 45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그렇지만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이 촉진되니까 서비스 질이 개선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작은 정부의 실현,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부 재정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46번. 자, 민간위탁 방식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을 표현하거든요. 이 표는 그 다음에 45번에서 얘기하는 민간위탁은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이에요. 이 내용은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영화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영화에 대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46번 문제 보면 뭐 여기 민간위탁 방식으로서 뭐 자조활동, 보조금 방식, 바우처 방식, 면허 방식 다 포함하고 있잖아. 이런 것들이 민영화의 방식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은 청주시가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쓰레기 수거 업무를 갖다 처리하게 한단 말이죠. 이건 좁은 의미의 민간위탁일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이 특정 업체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46번에서 민간위탁 방식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자조활동 방식은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건 자원봉사 활동이죠. 자조활동은 셀프 헬프예요. 녹색 어머니의 활동 대표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녹색 어머니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아이들을 둔 학부모들이 참여하잖아.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 혜택을 보는 것도 그 아이들이니까. 이런 경우가 여기서 말하는 자조활동이죠. 자율방범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구성해서 자율방범 활동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서비스 혜택을 볼 거 아니야. 이런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자조활동이 하는 것이죠. 서비스 생산과 관련된 현금 지출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고 직접적인 보수는 받지 않으면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달라요. 2번 보조금 방식은
민간 조직 또는 개인이 제공한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게 바로 보조금 지급 방식입니다. 바우처 방식은 공공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위탁하면서 시민들의 구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바우처 방식이다. 그럼 바우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응? 바우처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선택권을 확대시킨다. 4번 면허 방식은 민간 조직에게 일정한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면허. 면허는 프랜차이즈를 표현하는 거죠. 면허 방식은. 그래서 민간 조직에게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면허 방식이다. 프랜차이즈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좁은 의미의 민간 위탁이라고 했지? 쓰레기 수거 처리 업무를 여기다 맡긴단 말이야. 이거 비용 누가 부담합니까? 이 비용은요, 정부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면허 방식을 봅시다. 면허 방식을 보면, 자, 청주시에 뭐 흥덕구, 상당구, 뭐 청원구 이렇게 구가 있잖아요. 이 구마다 특정 업체를 하나 지정해서 이 업체들만 폐기물 수거 처리를 하게 한단 말이야. 이 구역 내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폐기물 수거 처리거나. 이런 경우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공급되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이 비싸요. 이런 경우도. 근데 이 경우는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정부가. 자, 46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오케이? 46번의 정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47번에 보면 바우처 제도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살라몬의 행정수단 유형 분류에 있어서 민간 위탁과 같이 직접성이 매우 높은 행정수단에 해당하는 것이 바우처다. 두 번째, 전자바우처 도입을 통해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전자바우처가 도입되면 행정비용이 많이 절감되죠. 또 다른 특징이 이런 거예요. 그 바우처를 제공받는 사람이 실시간으로 어떤 소비가 이루어졌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느 부분에 이제 선택을 해 소비했는지 이런 것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바우처니까. 세 번째, 수요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이나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우처고, 네 번째, 저소득층과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우처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요,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바우처가. 그 임산부에 대해서도 바우처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임산부에서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 구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해서도 바우처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EBS 강의랄지 이런 것도 이 바우처 제공하고 신청해서 이제 강의를 듣는다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면, 자, 16쪽에 그 제일 위에 보면 행정수단의 유형 분류에 보면 경제적 규제, 정보 소비, 공기업, 직접 대출 이런 부분들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오케이? 경제적 규제, 정보 소비, 공기업, 직접 대출 이런 것들이. 반면에 니은에 보면 사회적 규제, 조세 지출이 뭔가요? 조세 지출은 뭐야? 조세를 감면해 주는 걸 조세 지출이라고 합니다. 세금 감면해 주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간접적이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거니까 조세 지출, 그 다음에 보조금 방식 끝에 보조금 지급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바우처 이런 경우는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네 가지. 자, 사회적 규제 이것은 사회적 규제. 이건 조세 지출이야. 조세 감면.
그 다음에 이것은 바우처고 이것은 보조금 지급 방식입니다. 이건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그런 제도들이에요. 사조 바부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바우처 지급 방식 전부 다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거예요. 간접적이다 그런 얘기야.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 47번 문제 보면 바우처 제도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그런다면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이 바우처는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의 지문도 이제 설명되었고. 자, 49번 문제 볼까요? 다음.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우측에 박스 보세요. 자,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공급 방법에 관한 유형 구분입니다. 우측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이. 자, 거기 보면 공급의 주체로서의 정부하고 민간이 있고 생산의 주체로서의 정부와 민간이 있고 이렇게 구분했어요. 자, 구분해 둘 내용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그 말은 뭐냐면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한다는 건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가 보조금을 준다랄지, 또는 이게 민간 업체와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한다랄지, 또는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특정 업체를 갖다 지정한다랄지, 이런 방식들이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 생산하지만 정부가 공급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민간 위탁,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방식 세 가지가 바로 이 유형이 들어가는 거야. 민간이 생산하지만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것이다. 오케이?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 바우처는 그렇잖아요. 바우처는. 그래서 바우처를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줍니다. 바우처는 뭐냐면, 바우처는 민간이 생산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겁니다. 단지 정부는 대상자에 대해서 바우처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대상자에 대해서 바우처를 제공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바우처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을 시장에 선택해 소비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 공급하는 것도 누구예요? 기업들이잖아요. 민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전부 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바우처 방식은. 단지 정부는 대상자에 대해서 바우처만 제공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격이 다르잖아요. 바우처는 앞에 나왔던 세 가지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걸 구분해 둔다. 이 내용을. 자, 그래서 49번 문제에서 다음 사바스의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유형별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공공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의 예로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치단체가 있고 B라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생산해서 남는 서비스를 여기서 구입해갖고 제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1번 내용입니다. 공공부문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 간의 협약을 통해서 한 정부가 또 다른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방식. 오케이? 그걸 구매해서 이제 제공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지금 1번의 내용은 우측의 박스에서 정부 간 협약이에요. 아셨어요? 정부 간 협약 또는 이것을 공법상 계약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우측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2번 공공부문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문이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서 민간부문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하고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 있다. 민간 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 이런 부분들은 우측에 나와 있는 정부 판매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2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우측에 박스에 나와 있는 것 가운데서 정부 판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야. 공공 부분이 생산자이고 민간 부분이 공급자인 경우에 예로서 정부 응찰 방식을 통해서 민간 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 구매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골재 채취, 골재가 뭐예요, 여러분들? 흙이야? 골재가 모래, 자갈, 이것을 골재라고 해요. 응? 그래서 이제 하천 같은데 골재 채취하잖아. 이건 자치단체가 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 골재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건축자재로 다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건물 질 때 모래, 자갈, 그걸 다 사용하잖아. 근데 이제 하천 이런 데 있는 이런 골재 같은 거 민간이 아무나 채취하면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거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만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생산하면 민간업체가 그것을 이래서 공급합니다. 대신 거기 이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공부분이 생산자이고 민간부분이 공급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부의 응찰 방식을 통해서 민간부분이 정부가 생산한 공공서비스를 선별하고 구매해요. 아셨어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그것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골재를 민간업체에서 구매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시장에다 공급하는 거죠. 응? 대표적인 게 골재 채취가 대표적이라는 거야. 응? 정부 판매 유형으로. 그다음 3번. 민간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있다. 맞잖아. 응? 4번. 민간 부분이 생산자인 동시에 공급자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BTL, 보조금에 의한 서비스 제공 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BTL은 여러분들 민간 부문에서 투자를 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설했어요. 민간 부분이 투자해가지고 그리고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줘요. 소유권을 정부로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다, 민간이다. 이걸 운영 관리하는 주체는 정부예요. 그러면 이 투자한 민간 부분은 뭐냐? 정부로부터 이 복지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지금 BTL이라고 그랬잖아. L이 뭐냐? 리스료예요, 리스료. 오케이? 이 리스료를 받아가지고 투자비 회수하는 거야. 이게 BTL이에요. 여기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민간이 생산하는 거죠. 민간이 투자해가지고 복지시설 건설했으니까. 그리고 저 서비스의 공급은 누가 하는 거야? 정부가 하는 거잖아. 운영관리 주체가 정부니까. 오케이? 또 보조금 지급 방식도 민간이 생산하지만 공급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은 잘못 표현된 거예요. BTL도 그렇고 보조금 방식도 그렇고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에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 49번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우측에 박스가 있으니까 그렇지 박스가 없으면 헷갈려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그 말이야. 특히 이 가운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이 생산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민간 위탁,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방식 세 가지. 근데 바우처 방식은 얘기했던 것처럼 민간이 생산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방식. 자, 구분해 정리해 둡니다. 자, 다음 50번. 다음 제3섹터의 형성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요건요,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이거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제3섹터 중간 조직의 형성 배경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그러니까 제3섹터의 대표적인 것은 NGO 같은 걸 이해할 수 있죠. NGO. 자, 1번. 계약 실패 이론은 서비스의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비정부 조직 또는 준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는 이론. 그래서 이제 이 비정부 조직인 NGO가 등장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계약 실패 이론에 관한 거예요. 서비스 성격상 영리기업의 서비스 양과 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비영리성을 띤 비정부 조직의 서비스를 더 신뢰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NGO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란 말이야. 두 번째, 관청 형성 모형에서는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을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함으로써 준정부 조직이 형성되게 된다. 자, 정신 차리고. 지금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졸고 있으면 되겠어요? 덧입의 관청 형성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덧입의 관청 형성론은 여러분들 리스카넨의 관료예산 극대화 가설 그걸 비판하며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관료예산 극대화 가설에서는 각 부처 관료들이 자기 부처 예산을 최대로 확보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덧입이가 얘기하는 관청 형성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장관이 있고 차관, 실국장, 과장 이렇게. 장관, 차관, 실국장, 과장. 개선이죠. 자, 여기에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차관, 보, 그 다음에 담당관, 심의관, 이들은 막료가 됩니다. 차관, 그 다음에 담당관, 심의관. 근데 이 고위 관료들은요, 여기에 위치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왜냐면 정책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정책이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그만두든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위 관료들은 여기에 위치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자, 여기에 위치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정책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위치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거예요. 여기 위치하는 것을. 네. 그 다음에 단순하게 집행만 반복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집행만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책임운영기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넘겨버려요. 여러분들 책임운영기관은 결정의 업무가 아니라 뭐야? 주로 집행 업무만을 담당하는 곳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다 넘겨버려요. 그 다음에 준정부조직 같은 거 만들어서 밖에다 준정부조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업무를 일부 여기다 넘기면서 이것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자, 기관장 여기서 임명하잖아요. 그 다음에 지방 정부로 넘겨버리면서 예를 들어서 뭐 보조금이랄지 이런 걸 조금씩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계속 집행만 반복하거나 또는 책임을 져야 될 업무나 또는 귀찮은 업무 이런 것들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렇게 넘긴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서 여기 기관장 여기서 임명해요. 여기 기관장 여기서 임명하고, 여기 지방의 업무를 넘기면서 보조금 주게 되니까 여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여기 있는 고위 관료들은 이런 걸 선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근무하다가 이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퇴직하고 이쪽으로 또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청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덧입의 관청 형성론입니다. 고위 관료가 선호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관청 형성 모형에서는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을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해서 준정부 조직이 형성된다는 이론. 틀렸잖아. 집행 위주의 개선 조직을 정책 위주의 참모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해서 바로 이러한 관청이 형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케이? 3번. 공공재 이론은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간 조직이 발생했다는 이론. 공공재 이론이에요. 여러분들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맡겨놓으면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무임승차가 나타나니까. 그죠? 그래서 제3섹터가 등장해서 이런 서비스도 공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4번. 소비자 통제 이론은 소비자인 시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생했다는 이론. 소비자 통제 이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각각 이렇게 계약 실패 이론, 관청 형성 모형, 공공재 이론, 소비자 통제 이론, 이런 이론들을 배경으로 이런 비정부 조직을 중심으로 한 제3섹터가 등장했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자, 50번에서 2번이 틀렸어요. 자, 51번. 덧입의 관청 형성 모형의 설명에서 가장 옳은 거 1번.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민간 위탁을 통해서 또는 위탁 계약을 통해서 지방 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긴다. 맞잖아요. 단순하게 집행만을 반복한다랄지 또는 책임지기 싫어하는 그런 업무랄지 이런 부분들은 민영화나 위탁 계약을 통해서 지방 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겨버린다. 두 번째, 합리적이고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건 니스카넨이 표현하는 거죠.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소속기관의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니스카넨이 표현하는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3번,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핵심 예산하고 그 다음에 관청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예산에 관한 것은 이건 기관 자체 운영비를 설명하는 것이 핵심 예산이에요. 기관 자체 운영비. 반면에 이 관청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핵심 예산에다가 플러스 민간 부분에 대한 지출액. 이걸 합한 것이 관청 예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고위직 관료가 선호하는 예산은 핵심 예산일까 관청 예산일까?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중하위직 관료들이 선호하는 예산이겠지. 기관 자체 운영비에 관한 거니까. 근데 고위직 관료 생각해 보세요. 고위직 관료 같은 경우는 이런 핵심 예산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지출에 이런 부분에 관심이 더 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위직 관료가 선호하는 것은 관청 예산이고 중하위직 관료가 선호하는 것은 핵심 예산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각각. 그래서 3번에서 중하위직 관료는 주로 관청 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틀렸잖아. 응? 핵심 예산의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야. 응? 3번,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한다. 이 덧입의 관청 형성 모형 이것도 공공선택이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공선택이론에서는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이기 때문에 관료건 정치인이건 이익집단의 구성원이건 시민들이건 전부 다 자기들의 사적 이익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경제학적 관점의 이론이라고 그랬잖아. 인간은 어떤 존재야?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예요. 오케이?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료도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사익을 더 우선시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채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단 말이죠.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잖아. 영향력이 더 커지고 생기는 것도 어때요? 더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이 이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보면 관료들이 공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에서 관료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사적 이익보다는 공적 이익을 우선한다. 틀린 표현이죠. 51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5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아주 디테일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된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제 틀려라, 이런 얘기죠.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출제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패턴이 그래요.
자, 잠깐 쉬었다가 1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